삼국지 생존법과 중국 역사를 또 6주간 여러분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과정에는 교재가 있어요. 삼국지 생존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서문이 꽤 깁니다. 역사서 삼국지가 소설이 되기까지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1장에는 천하혼란의 시대, 2장은 천하산분, 새 영웅의 갱투, 삼고초려에서 촉한 멸망까지, 3장은 새 인물의 생존법, 자기계발 형식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삼국지 생존법과 중국 역사 제1강은 삼국지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제가 삼국지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아요. 이것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읽는 방법 아니면 제가 읽어본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삼국지라는 게 무엇인가를 정의해보면 이렇습니다. 역사에서 백화 소설을 거쳐 소설, 만화, 드라마, 모바일 게임 등으로 소비되는 동아시아 최고의 콘텐츠입니다. 동아시아라 하면 한국, 중국, 일본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삼국지라는 건 원래 역사에서 출발했잖아요. 진수라고 하는 진나라 역사가가 위서 30권, 촉서 15권, 오서 20권의 삼국지를 썼어요.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원말 명초에 나관중이라고 하는 필명을 쓰는 사람이 삼국통석연이라는 책을 쓰고요. 그것이 청나라로 넘어가서 모종강이라는 사람이 삼국연의를 다시 엮습니다. 이 모종강본 삼국지를 기본으로 많은 작가들이 책을 썼고요. 한국의 작가들도 주로 이 모종강본을 기반으로 책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것이 게임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드라마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국지는 두 가지 독법이 있어요. 왜? 원래 역사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는 흔히 24사 또는 25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기 184년부터 280년까지의 사실 짧은 역사 시대거든요. 이 시대를 기록한 삼국지란 책도 25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진수라고 하는 역사가가 삼국지를 기록한 거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삼국시대를 이야기해주는 기록이 요 진수가 쓴 삼국지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삼국지, 위지, 동의전, 그러니까 동의에 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옥저, 동해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요 삼국지 위서에 등장을 합니다. 이 진수가 쓴 삼국지는 내용은 참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참 간략합니다. 분량이 적다는 거예요. 물론 시기도 길진 않지만 이 독자들이 기대한 만큼 길지가 않아요. 자세하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인 유송 시대에 배송지라는 사람이 주석을 달아요. 오히려 진수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주석을 달게 됩니다. 이 배송지의 주석이 훗날 삼국지 연의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송지보다 조금 앞시대였던 동진의 습착치라는 역사가가 한진춘추를 써요. 한진춘추란 뭐냐면 한나라에서 서진, 동진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의미하죠. 그리고 후한서가 써지고요. 이건 범엽이라는 사람이 유송시대에 기록한 거고요. 북송시대로 가면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자치통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치통감은 고대로부터 북송시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건데요. 그중에 삼국시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삼국지를 역사적으로 읽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건 이중텐이라고 하는 교수이자 작가, 강연가였던 사람이 쓴 삼국지 강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인물과 사건을 볼 수 있는 것을 역사적 독법이라 하고요. 또 소설 독법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소설의 이야기를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은 명나라 시대 원말 명초에 나관중이라는 필명을 쓰는 어떤 작가가 역사서 삼국지와 배송지의 주석 등을 기초로 연이라고 하는 책을 쓰죠. 그래서 그것이 모종강으로 이어지고 그 모종강본을 기반으로
소설가들이 많은 소설을 썼다. 그래서 이문열 삼국지는 이 모종강벌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진순신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쓴 책인데 이거는 모종강본이 아니라 나관중본을 가지고 책을 썼고요. 이 외에도 본래 역사서를 기반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잘 알다 보니까 여기서 소설을 잘 쓰면 책이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아마 삼국지로 가장 도움을 많이 본 사람은 아마 이민열 씨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책을 읽으면 논술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가정에 한 지씩 다 비치했던 그런 아주 열풍이 벌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또 만화로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삼국지를 역사적 독법이 있고 소설적 독법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도 두 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시대 실제 인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소설에 나온 그 각색된 소설의 인물로 볼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원소라고 한 사람은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느냐, 조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뭐 이런 거죠. 역사적으로 유비를 바라보면 서한의 후예였고 나중에 촉한을 창업한 군주로 등장을 하죠. 특히 역사와 소설에서 가장 차이가 큰 인물은 조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조는 물론 간웅으로 불린 사람이지만 소설에서는 아주 나쁜 어찌 보면 유비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유비보다는 조조가 역할이 더 큰 사람이죠. 더 넓은 땅을 차지했던 그런 창업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소설을 잘 들여다보면 원래 역사적으로는 동한시대 말기의 이야기지만 이 소설은 명나라 시대의 분위기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 시대에 있었던 어떤 사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무기들, 그다음에 여긴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 시대를 이해를 하면 그 당시에는 북방 이민민과 치열한 쟁투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족이라고 하는 농업제국,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야만족들, 뭐 이런 걸 바라보는 문화가 여기 담겨 있고요. 그래서 흔히 중화 사상이 많이 담겨 있는 게 삼국지다 이렇게들 표현을 해요. 이 명나라 시대에는 도교 문화가 거의 완성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삼국지 소설에는요 도교 문화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동남풍을 일으키는 거라든지 뭐 관우가 죽어가지고 그 혼백이 조조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등 뭐 이런 것들은 다 도교적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우가 나중에 죽어서 거의 1000년이 되는 시간 동안 이제 신격화가 되죠. 이런 것도 전형적인 도교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삼국지 소설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본다면 그걸 명나라 시대의 백화문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화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 시대의 인기를 끈 구어체 소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구어체라는 게 뭐냐면 시장판에서 서로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술할 때도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포와 관우가 처음에 싸울 때 막 너 나쁜 놈, 배신한 놈 이렇게 얘기부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구어체 소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수호전, 서유기, 금병매, 홍루목, 유리매사 이런 것들이 명나라 시대의 인기를 끈 구어체 소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소설이 당시 등장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목들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또 비슷한 시기에 신마소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신마소설이라는 용어는 신과 마귀들의 이야기란 뜻이고요. 노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지신마소설이란 문장에서 이 신마술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서유기, 봉신연희 같은 것들이 있었죠. 백화소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삼국지가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가장 유명했고 지금도 동아시아 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키워드 중에 하나는 칠실삼허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청나라 때 장학성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실제 역사가 70%고 허구가 30%다. 이렇게 이제 말했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소설들은요. 예를 들면 서유기나 홍루목, 금병매 이런 것들은 허구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금병매에 나오는 뭐 반금년이나 여기 무송이나 무대 뭐 이런 사람도 실제 인물이었던 같긴 한데 그냥 인물이 그 당시에 이제 등장한 인물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이 여기 각색이거든요. 근데 삼국지만 각색은 적고 역사 얘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설의 줄거리는 누가 만드냐면 나건중이 만든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주로 남조 때 그리고 남송 때 시장판에서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가 각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적벽대전 이야기, 관우가 활약한 이야기, 뭐 동남풍이 분 이야기, 특히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과장된 것, 이런 것들은 시장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송나라 시대, 또 명나라 시대 가면 황제가 밀어줘요. 왜? 이 삼국지에는 황제가 밀어줄 만큼 좋은 교훈들이 많거든요. 특히 충효 사상이 담겨있기 때문에 황제가 밀어줄 만하죠. 그리고 민중의 신앙으로까지 발전을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우가 일찍 죽고 거의 1000년 동안 관우는 계속 승진해가지고 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색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이 삼국지가 백화 소설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중국 역사교육 사상 삼국지만큼 수천 년 동안 사랑받은 책은 없다. 사서와 오경 등 숱한 책보다 보통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역사서는 오직 삼국지뿐이다. 왜? 이 역사서가 이렇게 소설로 만들어진 게 거의 없으니까 민중들이 역사서 읽겠어요. 소설이니까 재밌게 읽는 거죠. 그리고 안 읽어도 이 이야기는 시장판에서 계속 나누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국지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가 있죠. 촉한 정통론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촉한이 정통이냐, 위나라가 정통이냐, 이런 논쟁인데, 이거 이제 등장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 삼국지 역사서는요, 진수가 썼잖아요. 근데 진수는 위나라 정통으로 역사를 기술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진수가 쓴 삼국지는요, 위서 30권, 촉서 15권, 오서가 20권인데, 보통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본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본기에는 황제의 계보가 쭉 있죠. 그러니까 위서 30권에만 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조, 조조, 조비, 명제, 조환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서에만 본기가 있다는 얘기는 위나라가 정통이다, 이런 뜻입니다. 유비가 세운 총나라, 손권이 세운 오나라에 관한 책들에는 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수는 위나라가 정통이다, 이렇게 정통 황제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근데 이 정통이라는 게 왜 있냐면, 이렇게 나라가 중원에서 하나일 때는 그냥 당연히 정통이죠. 근데 분열되어 있을 때는 과연 어디가 대일통, 하늘의 뜻을 따른 대일통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서기 221년 조비가 한 헌제를 폐위하고 황제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늘 뒤은 국가가 어딘가? 그러니까 후대 역사가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촉한 정통론이 맨 먼저 등장한 것은 습착치라고 하는 동진시대 학자가 한진 춘추란 역사를 쓰면서 처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습착치는 왜 그랬냐면 요 당시에 환원이라고 하는 자가 제위를 찬탈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진도 원래 사마의 후손 사마씨가 황제인데 이 사마씨를 몰아내고 자기가 제위를 찬탈하겠다라고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제위를 찬탈하는 건 조비가 헌제를 찬탈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조비는 찬탈한 것이다. 이 조비의 위나라는 정통이 아니다. 그래서 촉에서 진으로 가는 게 진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가 남송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송은 중원을 빼앗기고 남쪽을 피난 가서 이제 세운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엔 남송이 있고 북쪽엔 금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서쪽엔 서하가 있고. 그럼 과연 중원에서 어디가 정통이냐? 이 경우에 당연히 이 남조가 정통이라고 말하겠죠. 그 정통이라고 말하는 최초의 철학적 근거가 뭐였냐면 공자가 춘추에서 이야기한 수직적 정통론에서 나온 거예요. 대일통, 한 시대에 2개 이상의 왕조가 있다면 만약에 2개 왕조가 있더라도 오직 천하에는 하나의 정통만 있다. 그러니까 하늘엔 천재가 있고 땅에는 천자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천자는 한 명뿐인 거죠. 하늘에서 권력을 위임받은 천자는 한 명뿐인 거죠. 이게 이제 공자가 말하는 수직적 정통론이에요. 그리고 수평적 정통이 있어요. 이건 음양의행 사상에 따른 건데요. 평화적 정권 이양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왕조 교체의 정당성을 부여한 거예요. 그냥 내가 황제가 될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늘의 뜻을 받아서 정당하게 이양을 통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있었던 조비의 한나라의 정권을 빼앗은 건 이거는 정당한 이양이 아니고 찬탈한 것이다. 이게 이제 촉한 정통론이 이어진 거죠. 그런데
당시에 북송 시대의 사마광이라는 역사가는요, 위나라가 정통이라고 사설을 편찬했어요. 왜냐하면 북송은 정통론을 따질 필요가 없었거든요. 북송 시대에는 이미 금나라는 저 위에 있었고 이미 자기가 정통이기 때문에 정통적인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남송 시대로 내려보니 중원을 빼앗기고 피난가 있잖아요. 이러니까 당연히 정통을 따지게 되죠. 그래서 남송의 주인은 자치통감에다가 주석을 달아요. 그 자치통감 강목이라 하는데 여기서 찬탈한 자는 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평적 정통론에서 찬탈했기 때문에 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조비가 당연히 그 헌재를 겁박해가지고 찬탈한 거니까 정통이 아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 위초고가 있었지만 봉한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은 건 유비의 촉한이고 그러고 나서 촉한이 멸망한 이후에 등장한 나라가 진이거든. 서진. 그러니까 촉한이 멸망 그 사이에 조조가 세운 위나라가 멸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촉한 다음에 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촉한 정통론이라는 게 이제 확립이 되었고 이것이 또 조선으로 건너와가지고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거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던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오늘날의 삼국지라는 것은 중국에서 어떤 위상을 갖냐 이런 걸 보면 돼요. 자, 중국에는 신들이 많죠. 그러니까 도교 사상이기 때문에 신들이 많은데요. 그 신 중에서 문제신과 무제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인 중에서 신 하면 비간, 법녀다. 그럼 무인 중에 신이 누구냐? 관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중국이나 뭐 홍콩, 대만 이런 데 가면 도교사원이 늘 있거든요. 그럼 도교사원 가운데 도교 신을 모신 공간이 있어요. 거기 말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항상 관우를 모시는 상이 늘 있죠. 그만큼 관우라고 하는 인물은 삼국지의 대표 인물이고 이게 신격화된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드라마에도 여러 가지 주인공은 나오고 게임에도 나오고 무사관우라는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